이제 지도학습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앞서 통계 분석에서 다뤘기 때문에 K 최근접 이웃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접 이웃법은 한마디로 유유상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NN 방법은 예측과 분류 모두가 가능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데이터들의 특성을 통해서 값을 예측하거나 종류에 대해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실 때 왼쪽 그림에서 물음표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값 또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K값, 즉 주변의 개수, 여기서는 이웃수라고 표현되죠. K값에 의해서 주변의 가장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KNN의 핵심 이슈는 바로 K값의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K값의 설정에 따라서 새로운 입력 데이터 값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K는 1일 때 파란색 동그라미를 예측했지만 K를 4로 설정할 때는 세모가 주변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KNN 알고리즘에서 K값으로 대표되는 즉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큰 데이터 분석가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최적의 K값을 선택할 때는 데이터마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며 비즈니스 도메인 널리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총 데이터 수의 제곱근 값을 최적의 K값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예측과 분류가 모두 가능하나 딥러닝이 등장하기 전까지 특히 데이터를 분류하는 과제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분류 중에서도 특히 이진 분류 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결정 경계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결정 경계는 두 데이터를 선형 또는 비선형 형태로 구분지을 수 있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위에 6개의 다양한 결정 경계 화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분류가 잘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F가 가장 안정적으로 두 데이터 집단을 분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정 경계가 데이터군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언제까지나 우리의 최종 목적은 데이터군을 잘 분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데이터군 중에 결정 경계가 가장 가까이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를 바로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또한 양 데이터 집단군의 서포트 벡터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바로 결정 경계라고 하는 것이고 서포트 벡터 사이를 위에 하늘색으로 음영 표시된 부분을 바로 마진이라고 표현합니다. SVM에서 최적의 결정 경계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마진을 최대화시키는 경계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류의 정확성은 높아지겠죠. 지금까지는 단순히 선형 직선에 의해서 분류가 될 수 있는 데이터군을 보았는데요. 만약 가장 왼쪽의 그림과 같이 데이터군이 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럴 때 바로 커널 기법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3차원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다시 2차원 공간으로 매핑을 하여 최종적으로 비선형으로 두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2차원 공간에서는 도저히 선형적으로 분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데이터 분포가 커널 기법을 사용해서 3차원 공간으로 사상되니 분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SVM 모델 기법은 선형뿐만 아니라 비선형 분류까지 가능한 강력한 분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어느 정도 우리와 많이 친숙한 모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구조로 나타내어 전체 자료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예측을 수행하는 분류 기법입니다. 상위 노드로부터 하위 노드로 트리 구조를 형성하는 매 단계마다 분류 변수와 기준값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때 상위 노드에서 하위 노드로 분류 시에 집단 내에서는 동질성이 커지도록 또 집단 간에는 이질성이 커지도록 선택을 하여 최종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나 예측을 잘 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도 역시 지도학습 기법 중의 하나로 예측과 분류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분류나무의 경우는 최종 구하고자 하는 목표 변수가 범주형일 경우, 회귀나무의 경우는 연속형 변수일 경우 사용을 합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경우 분류에 더 적합한 모델 기법이며 예측 시에는 데이터가 선형일 경우에는 나무 구조로 선형 예측하기에는 복잡성이 더해져서 활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치형 변수의 예측 시에는 회귀 분석 또는 기타 모델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중 분류나무의 경우 분할 기준 중 하나로 진위 불순도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진위 불순도는 집합의 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진위 불순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분류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단 간의 이질성이 높도록 분류가 잘 되게 하려면 분할 시에
불순도가 최대한 낮아지는 방향으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사결정 나무 분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은행 대출심사 또는 도산업체 분류 등에 활용되며 미래의 마케팅을 위해서 고객 등급 분류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의사결정 나무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모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룰베이스 기반의 규칙성으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블랙박스 모델보다도 결과값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과 중요한 변수 선택 시에 중요도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좋은 분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일단 많이 필요하다는 점과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발생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변수 추가 등의 데이터 변화에 민감하며 선형 구조형의 연속형 변수를 예측하는 데 활용하기보다는 분류를 하는데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신경망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 분석은 인간의 두뇌 구조에서 뇌신경망의 전달 원리를 이용하여 학습을 통한 분류와 예측의 출력값을 내는 모델 기법입니다. 인간의 뇌는 수많은 뉴런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런 내에는 바로 수상돌기에 정보가 입력이 되고 축색돌기를 통해 출력이 됩니다. 이러한 한 개의 뉴런의 전달 과정을 우리는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의 근본이 될 수 있는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시냅스라는 것입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를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원리를 착안하여 입력층 그리고 시냅스의 역할을 하는 은닉층과 결과값을 출력하는 출력층을 통해서 값을 예측 및 분류로 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한 개의 뉴런 구조를 모방한 단일 퍼셉트론이 있으며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이루어진 다층 퍼셉트론이 있는데 주로 이 다층 퍼셉트론을 인공신경망 분석으로 불리고 이보다 발달되어 최근에는 은닉층의 개수를 늘린 딥러닝 방법론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딥러닝 파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 분석의 원리는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입력층의 경우 입력 변수에 대응하는 마디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은닉층에서는 입력층으로 전달되는 변수들 값들을 함수 처리를 통해서 출력층 또는 다른 은닉층의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출력층에서는 목표 변수에 대응하는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신경망 구조에 적용되는 함수는 두 가지 종류의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합 함수이고 두 번째는 활성 함수입니다. 첫 번째 결합 함수의 경우에는 입력 변수와 각 가중치 값들을 합해서 결합을 하는 단계이고 이는 회귀 분석의 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값들을 출력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임계치 값을 넘는 것을 채택을 하고 그렇지 않는 값은 출력하지 않는 활성 함수의 단계로 넘어가 최종적인 출력 값을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망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최상의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연결 강도를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면서 계속해서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최초의 순전파를 통해서 가중치 값이 랜덤으로 설정이 되고 이에 따라 우리가 타겟으로 설정한 값과 실제 값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역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키게 되는데 경사하강법과 같은 에러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최적화된 지점을 찾으면서 가중치 값의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신경망 분석은 이 순전파와 역전파 그리고 가중치 업데이트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오차, 즉 에러 값이 0으로 수렴하는 일련의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최적의 분류 또는 예측 값을 이 신경망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계치 값을 넘는 값을 출력 값으로 변화하는 함수에는 여러 종류의 함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딥러닝 분야에서 렐루 함수가 가장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밖에 시그모이드 함수 등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고도화된 함수를 개발하고 있음에 신경망 또는 딥러닝의 정확성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경망 구조에 대한 장단점은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에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은 좋은 예측 성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잡음이 많은 데이터나 복잡한 변수 관계를 가진 데이터 등에도 타 모델보다 좋은 예측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점이 이후에 다루어질 딥러닝 분야로도 발전된 이유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앞에서 봤던 의사결정 나무 모델과는 다르게 내부의 프로세스가 블랙박스 모델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 결과값에 대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모델은 바로 앙상블 기법입니다. 앙상블 기법은 흔히 말해서 집단 지성의 힘을 모델 기법에서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생각보다 여러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때 문제를 더 최적화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듯이, 모델 기법에서도 한 가지의 모델 기법을 쓰는 것보다 여러 모델들을 결합하여 사용을 한다면 더 좋은 예측력을 가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앙상블 기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다수결 투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 도출해낸 결과물에 대하여 최종 투표하는 방식을 통해 결과값을 채택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배깅의 방법으로 같은 알고리즘 내에서 다른 샘플 조합을 사용하여 결과값을 도출합니다. 셋째는 부스팅의 방법으로 한 개의 알고리즘 내에서 배깅과 마찬가지로 샘플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은 같지만 순차적인 방법으로 샘플 값에 잘못 분류된 오류값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뒷장에서 한 방법씩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수결 투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결 투표는 동일한 훈련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른 알고리즘들을 사용하여 각 모델들이 예측한 값들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분류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모델들이 다수로 예측한 값을 최종 분류 값으로 선정을 하게 되며, 수치 예측의 경우는 각 모델 값들이 예측을 한 평균 값으로 예측 값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배깅 방법은 훈련 세트에서 별도의 훈련 세트를 추출해서 하나의 알고리즘을 통해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배깅은 복원 추출, 즉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을 추출하는 부스트랩 방식과 결과의 집계를 뜻하는 어그리게이팅의 합친말로, 즉 샘플의 복원 추출을 허용하여 각 동일 모델들이 예측한 값을 결합하여 예측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방법론이 바로 랜덤 포레스트라는 것인데요.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가지 결정 트리들을 다른 샘플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값을 예측하여 최종적인 분류 또는 수치 예측 값을 내는 방법입니다. 이 모델은 정확성 면에서 타 모델보다 우수성이 뛰어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스팅 방법은 앞에서 예측한 분류기가 틀린 부분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틀린 부분을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배깅과는 초기 샘플 데이터를 뽑아내고 하나의 알고리즘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훈련 과정에서 모델이 틀렸던 부분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진행한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러한 부스팅은 약한 분류기들을 계속해서 개선시켜 강한 분류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부스팅 모델로는 아다부스트와 그레디언트 부스트가 있는데, 아다부스트의 경우 어댑티브 부스팅의 약자로 이전 분류기가 틀린 부분을 어댑티브하게 바꾸어가며 잘못 분류된 데이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레디언트 부스트도 동일한 원리이지만 흔히 경사하강법으로 분리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하여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분류기의 약정을 알려주고 이후 모델이 그것의 약정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학습 중 지도학습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비지도학습과 강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